가장 성대하고 즐거운 날이었다. 친척과 친구들이 모두 모여 마당은 축제 분위기로 들썩였다. 이지우는 술자리에서 한창 웃음꽃을 피웠고 박서연은 분주하게 손님들을 맞이했다. 장모님인 최미숙 씨는 상석에 앉아 얼굴에 화색이 돌았다. 나 또한 마음속 깊이 기뻤다. 드디어 아이들과 새집에서 함께 살 수 있게 되었고 노년에는 편안하고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 잔치 자리에서 아들이 방 배정 계획을 말했다. 장모님은 안방을 쓰고 자신과 박서연은 작은 방, 손녀 김하은도 독립된 방을 갖는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는 싱글벙글 웃으며 한마디 덧붙였다. 어머니는 그냥 부엌에다 침대 하나 놓고 지내시면 돼요. 그 순간 주변의 웃음소리가 마치 얼어붙은 듯 멈췄다. 나는 술잔을 든 채 억지로 웃음을 지었지만 가슴은 칼로 베이는 듯 아팠다. 내 이름은 김수진. 올해 71세다. 오늘은 정말 큰 날이었다. 이른 아침부터 나는 폭죽 소리에 잠에서 깼다. 창밖은 연기로 자욱했고 펑펑 터지는 소리가 끊임없이 이어졌다. 마치 온 동네가 내 아들 이지훈이 새 집으로 이사 온 것을 아는 것처럼 말이다. 나는 미리 다려둔 옷을 꺼내 입었다. 약간 색이 바랬지만 깨끗한 짙은 붉은색 외투였다. 특별히 머리에 기름을 발라 말을 안 듣는 흰머리들을 다듬었다.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말했다. 오늘은 웃어야 해. 아들 망신시키면 안 돼. 새 빌라는 3층짜리 건물이었고 작은 정원과 커다란 철문까지 있었다. 내가 들어섰을 때 친척과 친구들은 이미 마당에 모여 깔깔대며 한창 시끄러웠다. 휘파람을 부는 사람도 있었고 농담을 주고받는 사람도 있었다. 이지훈, 출세했네. 이렇게 큰 빌라를 사다니. 내 마음은 꿀이라도 마신 듯 달콤했고 얼굴의 웃음은 멈출 줄 몰랐다. 이 집에 내 피땀이 서려 있다는 생각, 그리고 앞으로 그들과 함께 살며 손녀가 자라는 것을 볼 수 있다는 생각에 내 마음속의 작은 서운함도 점차 기쁨에 가려졌다. 마당에는 2개의 큰 상이 차려져 있었고 따뜻한 음식김이 모락모락 피어났다. 박서연은 현관에서 손님을 맞느라 얼굴에 환한 미소가 가득했고 장모님인 최민숙 씨는 문간에 서서 어서 들어와 앉아요 추운데 라며 사람들을 맞았다. 마치 이 집이 당신이 산 집인 양 즐거워 보였다. 나는 개의치 않고 웃는 얼굴로 사방에 인사를 건넸다. 누군가 이제 할머니 복 받았네. 아들이랑 같이 살면서 편하게 지내겠어 라고 말하는 것을 듣자 내 마음은 더욱 편안해졌다. 그래, 평생을 고생한 게 바로 이 날을 위해서가 아니었던가. 술잔이 새 숭배 돌고 음식이 5가지를 넘어서자 모두들 술잔을 기울이며 분위기는 한창 무르익었다. 그때 누군가 불쑥 물었다. 이지훈, 이렇게 큰 빌라인데 방은 어떻게 나눴어? 어머니는 어디에 사셔? 나는 고개를 숙여 손녀에게 반찬을 집어주고 있었다. 손에는 아직 젓가락을 쥐고 있었지만 마음속으로는 은근히 기대했다. 아들은 늘 밖에 나가서는 입이 발랐고 사람들 앞에서는 내 체면을 세워주고 그랬으니까. 오늘 이렇게 많은 친척과 친구들이 모인 자리에서 그는 분명 어머니는 당연히 좋은 반에서 지내셔야죠. 라고 당당하게 말할 것이라고. 하지만 예상과 달리 이지우는 웃으며 탁자를 툭툭 쳤다. 목소리는 우렁찼고 심지어 약간의 득이양양함마저 느껴졌다. 다 정해놨죠. 안방은 장모님께 드렸어요. 연세도 많으신데 편하게 지내셔야죠. 작은 방은 저랑 서연이가 쓰고 하은이 방도 따로 빼고요. 어머니는 그냥 부엌에다 침대 하나 놓고 지내시면 돼요. 아주 편할 거예요. 말이 끝나자마자 상 위에는 순간 정적이 흘렀다. 시끌벅적했던 술자리는 마치 찬물을 끼얹은 듯 싸늘해졌다. 누군가는 헛기침을 했고 누군가는 고개를 숙여 밥을 푸는 척했지만 시선은 슬쩍 나를 향했다. 내 손에 든 젓가락은 공중에 멈췄고 집고 있던 고기 한 점은 접시 위로 떨어졌다. 기름이 식탁보에 튀었다.
내 가슴은 쿵 하고 내려앉았다. 부엌현이. 그는 진심인가? 나는 고개를 들어 아들을 바라봤다. 그의 표정은 아무렇지도 않았고 심지어 그런 배치가 당연하다는 듯 약간의 특이한 향함마저 보였다. 옆에 앉은 박서연은 방긋 웃으며 거들었다. 어머니는 평소에 까다롭지 않으시니까 부엌이 가스레인지랑 가까워서 편하실 거예요. 불조심도 봐주실 수 있고요. 나는 입을 벌려 뭔가 말하려 했지만 목구멍이 막힌 득반마디도 나오지 않았다. 상에 앉은 모든 사람의 시선이 약속이라도 한 듯 나에게로 쏠렸다. 연민과 동시에 차마 입 밖에 내지 못하는 당혹감이 섞인 시선이었다. 마침내 누군가 나를 대신해 목소리를 냈다. 부엌에서 어떻게 사람이 살아? 할머니 평생 고생하셨는데 이렇게 배정하면 안 되지. 이지우는 하하 웃으며 술잔을 들고는 아무렇지 않다는 듯 말했다. 어머니는 짐도 별로 없으시고 아무 데서나 지내셔도 괜찮아요. 우리 집은 다 똑같으니까 싫어하실 분이 아니에요. 그 순간 내 심장은 바늘로 찔리는 듯했다. 나는 애써 입꼬리를 올리고 억지 미소를 지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술잔을 들고 말했다. 괜찮아. 지낼 수 있으면 됐지. 나는 아무 데서나 괜찮아. 하지만 목소리는 갈라지고 떨렸다. 친척들은 헛웃음을 몇 번 터뜨리더니 어색하게 화제를 돌렸다. 누군가는 황급히 술을 권했고 누군가는 다른 이야기로 시선을 돌리는 척했다. 하지만 내 귓가에는 아들의 차갑고 냉정한 말만 맴돌았다. 할머니는 짐도 별로 없으시고 아무 데서나 지내셔도 괜찮아. 술자리는 여전히 시끄러웠고 웃음소리는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그 속에 앉아 마치 사람들에게 잊힌 그림자 같았다. 마신 술은 목구멍을 불태우는 듯했지만 가슴은 싸늘하게 식어갔다. 나는 묵묵히 고개를 숙여 접시 위에 갈비찜을 바라봤다. 눈이 너무 시렸다. 젊은 시절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이지훈에게 주지 않은 적이 있었던가. 아플 때 밤새도록 병상을 지키지 않은 적이 있었던가. 그런데 이제 와서 친아들이 친히 나를 부엌으로 내쫓다니. 잔치는 마침내 끝났다. 친척들은 험담과 비웃음을 남기고 떠났다. 마당은 조용해졌고 어지럽게 널린 음식 잔에만 썰렁하게 남아있었다. 나는 부엌으로 들어갔다. 박서연은 사람을 시켜 작은 철제 침대 하나를 들여놓고 낡은 병풍으로 한쪽 구석을 가렸다. 어머니, 일단 여기서 지내세요. 간단하고 편하잖아요. 그는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다. 마치 그것이 당연한 배정인 양. 나는 흐느끼며 작은 의자에 앉았다. 기름때 묻은 가스레인지, 그릇이 가득 쌓인 싱크대, 머리 위에서 시끄럽게 돌아가는 환풍기를 바라봤다. 마음속은 차갑게 식어갔다. 밖에서는 이지은과 장모님이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앞으로 안방을 어떻게 꾸밀지, 가구를 어떻게 들릴지 하는 이야기였다. 웃음소리가 부엌으로 끊임없이 들려왔지만 마치 몇 개의 벽을 사이에 둔 듯 멀게 느껴졌다. 나는 묵묵히 앉아 오래 쓴 낡은 사기잔을 쥐었다. 손끝이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눈앞의 모든 것이 갑자기 흐릿해졌다.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지만 꾹 참았다. 이 부엌이 이제부터 내 방이 되는 건가. 박서연은 하루 종일 바빴다. 손님들이 다 돌아가고 나서야 느긋하게 부엌으로 들어왔다. 손에는 접이식 철제 침대가 들려 있었고 쿵 소리를 내며 구석에 던져졌다. 먼지가 펄펄 날아올라 나는 기침을 할 뻔했다. 어머니, 여기서 주무세요. 부엌이 넓지 않아서 제가 사람 시켜서 작은 침대 들여놓고 병풍으로 가렸어요. 편하실 거예요. 밥하고 뭐 꺼내기도 가깝고요. 나는 녹슨 철제 침대와 한 손바닥 두께도 안 되는 얇은 매트리스, 개미도 깔려 죽을 것 같은 깊은 적힘 자국을 바라봤다. 그는 아주 당연한 일인 양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여 침대 위의 먼지를 닦았다. 가스레인지와
냉장고가 한쪽에 붙어 있었고 침대는 다른 한쪽에 바짝 붙어 있었다. 몸을 돌리기도 힘들 지경이었다. 냉장고는 윙윙거렸고 머리 위에 환풍기에서는 기름때가 뚝뚝 떨어졌다. 나는 침대 끝에 앉아 차가운 철제 난간을 만지며 마음속으로 서러움이 북받쳤다. 아들의 식구는 넓고 환한 침실에서 지내는데 나만 냄비와 그릇들 한가운데 끼어 있다니. 하지만 나는 억지로 웃으며 박서연에게 말했다. 그래, 나는 아무 데서나 괜찮아. 잠만 잘 수 있으면 됐지. 밤이 되자 위층에서 최민숙 장모님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친척들과 통화하며 우리 딸이랑 사이가 정말 효자야. 나를 안방에 모셨지 뭐야. 침대도 크고 푹신해서 이 늙은 몸도 이제 편히 쉴 수 있겠어. 라고 감탄했다. 그의 목소리는 일부러 크게 내는 듯했다. 내가 듣지 못할까봐 걱정하는 것처럼. 한마디 한마디가 마치 바늘처럼 내 귀를 찔렀다. 나는 부엌의 작은 철제 침대에 앉아 그 소리를 또렷이 들었다. 가슴이 옥죄어왔다. 마치 큰 돌덩이가 짓누르는 듯했다. 최민숙은 또 저 할머니는 몸이 튼튼해서 아무 데서나 지내도 괜찮아. 나는 이를 악물고 컵을 꽉 쥐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렸다. 그는 소위 효도를 즐기고 있지만 내 친아들은? 그는 친히 나를 가스레인지 옆으로 밀어냈고 제대로 된 단 한 칸도 주지 않았다. 그 순간 나는 문득 깨달았다. 그래, 그들 눈에는 내가 그저 아무렇게나 대충 지내도 되는 사람일 뿐이었던 것이다. 밤늦게 이지훈이 부엌 문을 열고 들어왔다. 내가 철제 침대에 이불을 펴고 있는 것을 보고 그는 머리를 극적이며 헛웃음을 지었다. 어머니, 죄송해요. 그런데 어머니는 늘 아무렇지도 않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부엌이 밥하고 뭐 꺼내기도 편하고요. 나는 그를 바라봤다. 목구멍에 불덩이가 걸린 듯 했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가 내가 아무 반응이 없자 다시 다가와 목소리를 낮춰 말했다. 어머니, 친척들 앞에서 안 좋은 소리 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비웃을 거예요. 그리고 장모님은 몸도 안 좋으시니까 안방에서 주무시는 게 당연하죠. 나중에 우리 형편이 더 좋아지면 그때 어머니께 더 좋은 방을 마련해 드릴게요. 내 마음이 욱신거렸다. 내 아들아, 어릴 때부터 내가 피땀 흘려 너를 키웠건만 이제 와서 너는 나에게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배려하라고 하는구나. 정작 나를 진심으로 생각하는 말은 반마디도 없으면서 나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목이 메어 그래. 너 바쁠 텐데 가봐라고만 말했다. 이지우는 한숨을 돌리며 돌아섰다. 그의 뒷모습이 문 밖으로 사라졌다. 내 눈가가 마침내 흐릿해졌다. 부엌은 조용해졌다. 냉장고의 윙윙거리는 소리와 벽구석에서 쥐가 움직이는 소리만 들렸다. 나는 좁은 철제 침대에 누웠다. 이불은 너무 얇아 바람이 숭숭 들어왔다. 기름 냄새가 벽 틈새로 스며들어 목구멍을 칼칼하게 만들었다. 눈을 감자 귓가에는 위층에서 장모님이 코 고는 소리가 들렸다. 그 침대는 분명 넓고 푹신할 카였다. 나는 뒤척이며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눈을 감을 때마다 낮에 아들이 했던 말이 머릿속에 맴돌았다. 할머니는 짐도 별로 없으시고 아무 데서나 지내셔도 괜찮아. 가슴이 욕심거리고 아팠다. 마치 누군가 꽉 쥐어짜는 듯했다. 나는 애써 참았지만 결국 눈물 한 방울이 소리 없이 베개 위로 떨어졌다. 차가운 느낌이 뺨을 타고 흘러내려 나도 모르게 몸서리쳤다. 나는 몸을 돌려 낡은 냉장고에 등을 돌린 채 이불을 끌어당겼다. 마음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다. 여기가 정말 내 집인가? 나는 한기를 느끼며 잠에서 깼다. 부엌 창문이 닫히지 않아 밤바람이 틈새로 스며들어 손발이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몸을 뒤척이자 눈앞에는 가스레인지 위에 놓인 냄비가 번들거리는 기름때와 함께 차갑게 빛났다. 고개를 돌리자 윙윙거리는 냉장고가 보였다. 비좁고 답답한 공간. 기름 냄새와 습한 냄새가 뒤섞여 가슴이 답답했다. 나는 묵묵히 누워 있었다. 위층에서 들려오는
코 고는 소리가 답답했다. 위층에서 들려오는 코 고는 소리가 들려오는 코 고는 코 고는 소리가 들려오는 코 고는 코 고는 소리가 들려오는 내 아들과 며느리도 아마 달콤한 잠을 자고 있을 터였다. 하지만 나는 냄비와 그릇들 사이에서 외로이 깨어 있었다. 나는 문득 내가 이방인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집의 모든 사람은 각자 자기 방이 있는데 나만 구석에 끼어 있다. 제대로 된 문도 없이 낡은 병풍 하나로 가려져 있을 뿐. 심지어 숨 쉬는 것마저도 너는 여기에 속하지 않아 라고 나를 일깨우는 것 같았다. 그 순간 내 마음속에 문득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내가 떠나야 하는 걸까? 나는 침대에서 내려와 차가운 타일 바닥을 밟았다. 살금살금 구석에 있는 낡은 옷장을 열었다. 그것이 나의 유일한 사유 재산이었다. 안에는 옷 몇 벌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다. 나는 가장 낡은 면옷 2벌을 고르고 몇 번이나 기워 입은 털바지를 찾아냈다. 밤이 추울 테니 더 많이 챙겨야겠다고 생각했다. 손가락이 옷 뒤를 스칠 때 내 눈앞에는 젊은 시절의 풍경이 떠올랐다. 희미한 등불 아래에서 내가 한 땀 한 땀 옷을 금해던 모습. 이지훈이 그 옷을 입고는 늘 해맑게 웃으며 엄마 옷이 제일 따뜻해 라고 말하곤 했다. 이제 그는 이 모든 것을 기억하지 못할 것이다. 옷장 아래에는 아직 뜯지 않은 색 수건 한 장이 깔려 있었다. 내가 아끼느라 몇 년 동안 쓰지 못했던 것이다. 그때는 새 집으로 이사가며 쓰려고 아껴뒀는데 새 집은 생겼지만 내 방은 없었다. 나는 수건을 꺼냈고 가장자리가 하얗게 닳고 싶어는 이미 고장난 낡은 꽃다리 하나를 찾아냈다. 조심스럽게 옷가지들을 집어넣었다. 어깨가 약간 아팠지만 나는 꿋꿋이 버텼다. 짐을 싸는 내내 나는 울지도 한숨 쉬지도 않았다. 마음속이 텅 빈 듯 그저 기계적인 동작만을 반복했다. 짐을 다 챙긴 후 나는 보따리를 어깨에 메고 조용히 부엌을 나섰다. 마당은 고요했다. 바람 소리마저 무겁게 느껴졌다. 나는 거실에 멈춰 섰다. 빌라에서 가장 밝은 곳이었다. 낮에는 시끌벅적했지만 지금은 어둠만 가득했다. 벽에는 작년에 찍은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다. 사진 속 나는 짙은 색 외투를 입고 환하게 웃고 있었다. 이빨을 드러내고 눈은 실처럼 가늘게 떠 있었다. 그때 나는 정말로 인생이 점점 더 좋아질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지금 그 사진을 다시라고 믿었다. 가장 환하게 웃는 사람은 나였지만 마지막에 웃는 사람은 내가 아닐 터였다. 나는 한참을 서 있었다. 눈이 눈물로 흐릿해질 때까지. 하지만 나는 손을 뻗어 닿지 않았다. 닦으면 그 흐릿한 온기마저 사라질까봐 두려웠다. 나는 천천히 몸을 돌렸다. 가슴은 돌덩이가 막힌 듯 숨 쉬기조차 힘들었다. 나는 대문을 밀었다. 문지방이 삐걱 소리를 내며 밤의 정적을 깨뜨렸다. 나는 깜짝 놀라 숨을 죽였다. 위층 사람들이 깰까봐 두려웠다. 모든 것이 다시 조용해지자 나는 한참해지자 찬바람이 얼굴을 때려 나는 몸서리쳤다. 어깨에 맨 보따리는 내 몸보다 더 무거웠다. 마당의 등은 이미 꺼져 있었고 차가운 달빛만 비추고 있었다. 그림자는 길게 늘어졌다. 나는 뒤를 돌아 빌라를 한번 바라봤다. 낮에는 시끌벅적하고 화려했지만 지금은 나를 문 밖에 세워둔 차가운 돌성 같았다. 나는 조용히 문을 닫았다. 잠금 장치는 없었지만 딸깍 소리가 나며 무언가가 영원히 잠기는 듯했다. 밤길은 유난히 길었다. 나는 빌라에서 나와 계속 앞으로 걸었다. 손에는 보따리를 들고 있었고 어깨는 끈에 눌려 아팠다.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며 그림자를 길고 가늘게 늘어뜨렸다. 그림자는 외롭게 내 뒤를 따랐다. 나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다. 도시의 거리는 수없이 걸었지만 그 순간 발걸음은 갈 곳을 잃었다. 집에는 이미 내 자리가 없었다. 친척 중 누가 보따리 든 늙은 할머니를 기꺼이 받아줄까. 계속 걷는 동안 마음속은 점점 더 공허해졌다.
바람이 불어와 옷 속으로 파고들었다. 나는 옷깃을 여몄지만 발걸음은 점점 더 무거워졌고 다리는 천근만근 같았다. 마침내 나는 공원 입구로 들어섰다. 희미한 등불 아래 공원 간판은 흔들리며 쓸쓸해 보였다. 나는 오솔길을 따라 호숫가로 갔다. 긴 의자가 보였다. 철제 의자는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위에 이슬이 맺혀 있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이를 악물고 천천히 앉았다. 보따리는 발치에 놓았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차가운 등받이에 기댔다. 밤하늘은 칠흑 같았고 몇 개의 별만 반짝였다. 나는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마음속에 떠오른 것은 안도감이 아니라 깊은 절망감이었다. 이 긴 의자가 나의 안식처가 된 건가? 얼마나 지났을까? 하늘이 점차 밝아졌다. 잿빛 안개가 얇은 막처럼 서서히 햇살에 지켜나갔다. 공원에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누군가는 작은 휴대용 스피커를 들어 경쾌한 음악을 틀었고 그 소리가 텅 빈 광장에 울려 퍼졌다. 한 무리의 노인들은 팔을 흔들고 허리를 흔들며 에어로빅을 했다. 누군가는 큰 나무 아래 모여 태극권을 했고 동작은 느리고 유연했다. 또 누군가는 걸으며 수다를 떨었고 손에는 장 바온 채소를 들고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나는 의자 한쪽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고개를 숙였다. 마치 남에게 보이기 싫은 듯. 옷은 이미 밤이슬에 젖어 얼음장 같은 천이 몸에 달라붙어 추위에 몸을 떨었다. 나는 보따리를 꼭 끌어안았다. 마치 그것이 내가 기댈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인 양. 저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형언할 수 없는 감정이 북받쳤다. 그들은 물이 치어 웃고 떠들었다. 어떤 노인은 배우자가 옆에 있어 서로 물을 건네고 부축했다. 나는 백발의 남자가 아내의 어깨에 걸친 스카프를 조심스럽게 매만져 주는 것을 봤다. 그 동작은 부드러웠고 마치 부서질까봐 조심하는 듯했다. 나는 음악 소리는 점점 더 시끄러워졌고 박수 소리와 구호 소리가 쉴 새 없이 들려왔다. 하지만 내 귀 속에서는 그 소리가 나를 비웃는 것만 같았다. 내 눈은 시렸고 억지로라도 웃음을 지으려 했다. 괜찮다고 스스로에게 말하고 싶었지만 도저히 고개를 들 수 없었다. 나는 그저 내가 이 세상과 동떨어져 있다고 느꼈다. 그들에게는 가족이 있고 배우자가 있고 자기들만의 세상이 있지만 나는 아무것도 시간이 있지만 나는 아무것도 시간이 있지만 바람이 불어와 풀네음과 아침 식사 노점의 향기를 실어 날랐다. 그것이 나를 더욱 이방인처럼 느끼게 했다. 나는 고개를 숙여주름으로 가득한 내 손을 응시했다. 손등에는 아직 밤의 차가운 기운이 남아 있었다. 관절이 툭 튀어나와 있었다. 젊은 시절 이 두 손으로 그릇을 치우며 한 가정을 지탱했다. 하지만 이제 이 손은 그저 보따리를 꼭 그러하는 채 공원 의자에 웅크리고 앉아있을 내가 멍하니 있을 때 활기찬 아주머니 한 분이 다가왔다. 그는 넉넉한 운동복을 입고 있었고 얼굴은 발그레했다. 손에는 보온병을 들고 있었고 발걸음은 굳건했다. 나를 보더니 그는 빙긋 웃으며 물었다. 할머니, 이렇게 이른 아침부터 여기 앉아 계세요? 집에 가서 쉬시지 않고요. 나는 멍하니 있다가 무의식적으로 고개를 저었다.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그냥 바람 쐬러 나왔어요. 라고 말했다. 그는 발걸음을 멈추고 내 몸을 훑어봤다. 무언가를 알아챈 듯 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는 보온병 뚜껑을 열고 따뜻한 물 한 컵을 따라 두 손으로 내밀었다. 날씨 추운데 따뜻한 거 좀 드세요. 몸 좀 녹여요. 나는 깜짝 놀라 허둥지둥 잔을 받았다. 컵은 뜨거웠고 따뜻한 김이 얼굴에 닿자 마음속이 옥신거렸다. 그 온기가 밤새 쌓인 차가움을 뚫고 들어와 내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나는 황급히 고개를 숙여 물을 한 모금 마셨다. 뜨거운 온기가 혀끝에서부터 위장까지 흘러내려갔다. 마치 작은 불꽃이 가슴 속에서 타오르는 듯했다. 나는 이를 악물고
그 서러움을 억지로 눌렀다. 아주머니는 손을 흔들며 웃고는 제 갈 길을 갔다. 춤추는 무리와 합류했다. 그의 뒷모습은 점차 멀어져 갔고 내 손에는 아직 온기가 남아있는 물 한 잔만 남았다. 나는 그 컵을 바라봤다. 마음속이 울렁거렸다. 세상에는 아직 좋은 사람이 있구나. 하지만 아무리 좋은 사람이 많아도 이 텅 빈 내 마음을 채울 수는 없었다. 해가 떠올랐다. 호수 표면은 황금색으로 물들었고 운동하는 사람들은 더욱 많아졌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마침 한도 부부가 천천히 산책하는 모습이 보였다. 남자는 여자의 팔짱을 끼고 있었고 여자는 나지막이 이야기했다. 두 사람은 이따금 서로를 보며 미소 지었다. 그 모습은 내 가슴을 아프게 찔렀다. 내 남편이 생각났다. 그는 일찍 세상을 떠나 나 혼자 아들을 키웠다. 나는 아들이 내 노년의 가장 큰 버팀목이 될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결국 그는 친히 나를 부엌구석으로 내몰았다. 친히 나를 부엌구석으로 내몰았다. 다른 사람들은 늙어서 배우자가 있지만 나는 참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은 자녀가 효도하지만 나는 짐작 취급을 효도하지만 소리는 너무 작아 거의 들리지 않았다. 여전히 추웠다. 내 마음처럼 차가웠다. 주변에는 사람들이 오고 갔지만 아무도 나를 진정으로 보지 않았다. 나의 존재는 공기처럼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고 아무도 필요로 하지 않았다. 나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봤다. 눈가에 눈물이 가득했지만 기어이 흘리지 않았다. 왜냐하면 나는 알았다. 눈물을 흘려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그날 아침 나는 여전히 공원 의자에 앉아 있었다. 손에는 마시다 남은 따뜻한 물 한 잔이 들려 있었고 몸은 차가웠지만 마음은 더욱 사늘했다. 나는 이때쯤 빌라에서 그들 가족이 넓은 침대에 누워 편안한 꿈을 꾸고 있을 것이라고 상상했다. 하지만 같은 날 아침 빌라의 대문이 요란하게 두드려졌다는 소식을 들었다. 나중에 이웃들이 말하기를 관리사무소 직원들과 몇몇 경비원들이 아침 일찍 왔다고 했다. 제복을 입고 냉정한 표정으로 서류와 명단을 들고는 대문 앞에서 직접 소리쳤다. 이지은 씨 계십니까? 빨리 나오세요. 박서연이 가장 먼저 잠에서 깨어났다. 그는 잠옷바람으로 아래층으로 뛰어내려왔고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무슨 문제요? 여기는 우리 집인데 당신들이 잘못 찾아온 거 아니에요? 관리사무소 직원은 차갑고 냉정하게 말했다. 어조는 단호했다. 잘못 찾아오다니요. 밀린 관리비가 몇 건이고 집 소유권 분쟁까지 있습니다. 오늘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즉시 퇴거 조치하겠습니다. 박서연은 순간 당황했다. 그는 입으로는 여전히 여기는 우리가 산 새 빌라인데 무슨 문제가 있을 리가 없어요? 당신들 사람 겁주지 마세요. 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이지우는 뒤이어 허둥지둥 아래로 뛰어내려왔다. 수염은 덥수룩했고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했다. 그는 당황해서 계약서와 영수증을 뒤졌지만 사람들을 납득시킬 만한 것을 내놓지 못했다. 입으로는 계속 변명했다. 제가 무슨 요금을 밀렸나요? 임시적인 일이에요. 며칠 안에 다 낼 수 있어요. 하지만 누가 그 말을 믿어줄까? 관리사무소 직원은 명단을 응시했고 얼굴에는 아무 표정도 없었다. 경비원들은 팔짱을 낀 채문들은 팔짱을 낀 채 묶인 채 곧대치는 말다툼으로 변했다. 경비원들은 직접 마당으로 들어섰고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우리는 명령을 받고 집행하러 왔습니다. 오늘 반드시 이사 나가셔야 합니다. 지금 당장 짐을 싸주세요. 그제야 장모님인 최민숙 씨가 화가 났다. 그는 위층에서 머리카락이 헝클어진 채 잠옷 단추도 삐뚤게 잠근 채 뛰어내려왔다. 무슨 소리예요? 말도 안 돼. 여기는 내 딸 사위가 산 집이야. 내가 주인인데 당신들 대체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야. 관리사무소 직원은 흥하고 코웃음을 치더니
서류를 탁자 위에 쾅 하고 내려쳤다. 종이들이 우르르 흩어졌다. 할머니, 이 집이 누구 명의인지 본인이 더 잘 아시겠죠? 저희가 소유권을 확인해 보니 당신들 명의가 아닙니다. 지금은 그저 임시 거주자일 뿐입니다. 이 한마디는 날카로운 칼날처럼 그들의 심장을 꿰뚫었다. 박서연은 순간 폭발했다. 얼굴이 시뻘개졌고 목소리는 잔뜩 격앙되었다. 뭐라고요? 우리 집이 아니라고요? 계약서에 우리 집이라고 분명히 쓰여 있는데 당신들 우리 집을 날로 먹으려고 우리를 쫓아내고 자기들이 살려는 거 아니야? 경비원은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차갑게 말을 끊었다. 잔말 말고 계약서 누가 썼고 돈은 누가 냈는지 당신들이 더 잘 알 거 아니야? 지금 여기서 버티면 상황만 더 나빠질 뿐이야. 집안의 공기는 순간 얼어붙었다. 박서연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떨리는 손가락으로 서류를 가리켰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장모님은 여전히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목소리는 날카롭고 귀를 찢을 듯했다. 믿지 마. 내 딸은 분명히 이 집을 제대로 샀어. 어떻게 우리 집이 아닐 수 있어.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듣지 않았다. 이지호는 옆에 서서 얼굴이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다. 입술이 몇 번 떨리kit기 하나 없이 창백했다. 마치 사람들이 갑자기 옷을 벗겨 길거리에 내버린 듯했다. 나는 멀리서 이 모든 것을 들으며 마음속으로 냉소를 지었다. 마침내 대치 상황은 행동으로 이어졌다. 경비원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더니 더 이상 잔소리하지 않고 사람들을 불러 직접 집 안으로 들어가 짐을 날랐다. 의자와 탁자가 쿵쾅거렸고 이불은 휙 던져져 마당에 쌓였다. 옷장은 활짝 열렸고 그 안에 있던 옷가지들은 급히 마대 자루에 담겨 바닥에 던져졌다. 냄비와 그릇들은 급히 마대 자루에 담겨 바닥에 던져졌다. 박서연은 눈이 뒤집혔다. 달려가 막으려 했지만 사람들에게 밀쳐져 바닥에 넘어졌다. 그의 머리카락은 헝클어졌고 얼굴은 눈물투성이었다. 온몸이 차련하고 초라했다. 이지우는 이마에 땀을 흘리며 어쩔 줄 몰라 경비원들 뒤를 따랐고 아내를 부축하려 했지만 아무도 그를 신경 쓰지 않았다. 그는 화를 냈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화를 냈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장모님은 이불을 끌어안고 바닥에 앉아 입으로는 계속 욕설을 퍼부었다. 이웃들은 벌써 고개를 내밀고 구경하고 있었다. 누군가는 팔짱을 낀 채 냉담하게 구경했고 누군가는 나지막이 수군거렸다. 말에는 비웃음이 섞여 있었다. 아이고, 어제는 술잔치 열더니 오늘은 쫓겨나네. 자기들이 산 집이 아니라니. 그럼 누구 집이야? 이거 뭔가 이상한데. 수군거리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마치 바늘처럼 이지훈 내 가족의 몸에 박히는 듯했다. 나는 그 광경을 볼 수 있는 것 같았다. 이지훈 내 가족 4명은 이리저리 흩어져 짐들을 끌어안고 있었다. 고개를 잔뜩 움츠리고 시선을 피하는 모습은 마치 쫓겨난 들개 무리 같았다. 한때의 위세와 당당함, 한때의 큰소리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남은 것은 초라함과 당혹감, 그리고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뿐이었다. 나는 멀리서 이 모든 것을 보면서 마음속에 아무런 동요도 없었다. 그들이 친히 나를 부엌으로 내몰았으니 이제 그들 스스로가 집 밖으로 쫓겨나는구나. 인과는 결코 빠지지 않고 돌아오는 법. 박서연은 숨 넘어갈 듯 울었다. 이지우는 변명하려 했지만 제대로 된 말 한마디도 할 수 없었다. 그의 눈은 당황으로 가득했고 이마에 핏줄은 붉어져 나왔지만 끝내 고개를 들어 사람들을 보지 못했다. 그 순간 그들의 체면은 산산조각 났다. 마당 밖에는 점점 더 많은 사람이 모여들었다. 지나가던 사람들도 있었고 이웃들도 있었다. 모두들 수군거렸다. 눈에는 고소함과 비웃음이 섞여 있었다. 어제는 우리를 큰 빌라 구경시켜준다고 하더니 알고 보니 자기들 집이 아니었어. 아이고, 세상일 정말 빠르네. 하루아침에 잘 나가다가 한순간에 망했네. 이 집이 대체 누구 집이야?
정말 이상하네. 목소리는 점점 더 커졌다. 마치 바늘처럼 이지훈네 가족의 몸에 박히는 듯했다. 박서연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온몸에 힘이 빠져나간 듯 몸이 휘청거리더니 벽을 잡고 겨우 넘어지지 않았다. 겨우 넘어지지 않았다. 그는 입을 벌려 변명화를 든명화를 했지만 목구멍에 솜이 막힌 듯 한마디도 할 수 없었다. 장모님은 여전히 중얼거렸다. 듣지 마. 이 집은 우리 집이야. 그의 목소리는 커질수록 더욱 무력하게 들렸다. 이지우는 사람들 사이에 갇힌 듯 서 있었다. 입술이 떨리고 목골대가 움직였지만 한마디도 할 수 없었다. 그의 시선은 바닥에 고정되어 있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흘렀다. 온몸이 걸거벗겨져 사람들 앞에 내던져진 듯 완전히 얼굴을 들 수 없었다. 이 광경은 아파트 단지의 모든 구석구석에 퍼졌기 모든 구석구석에 퍼졌다. 누군가는 고개를 저으며 한숨 쉬었고 누군가는 몰래 비웃었다. 누군가는 몰래 비웃었다. 누군가는 몰래 비웃었다. 나는 공원 의자에 앉아 멀리서 이 모든 것을 상상했다. 마음속에는 형언할 수 없는 감정이 밀려왔다. 아니, 통쾌함이라고 할까? 그것도 아니었다. 그것도 아니었다. 더 많은 것은 뼛속까지 시린 풍자였다. 그들은 나를 부엌으로 내쫓으면서 아무 데서나 지내도 괜찮다고 했다. 하지만 정작 방이 없는 사람은 그들 자신이었다. 저녁이 되자 공원 의자는 이미 사람들로 가득 찼다. 나는 보따리를 안고 있었고 옆에는 반쯤 마신 따뜻한 물병이 놓여 있었다. 하늘은 조금씩 어두워졌고 가로등이 하나둘 켜졌다. 희미한 불빛이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다. 호수에서 바람이 불어와 차가운 기운이 내 옷소매 속으로 파고들었다. 나는 옷깃을 더 높이 올렸지만 여전히 추위에 몸을 떨었다. 내 배는 이미 텅 비어 꼬르륵 소리가 났다. 멀지 않은 곳에 아침 식사 노점이 막 문을 닫고 있었고 기름 냄새, 빵 냄새가 바람을 타고 날아와 침이 고였다. 하지만 나는 음식을 사 먹을 마음도 없었고 그 몇 푼을 쓰는 것도 아까웠다. 바로 그때 멀지 않은 곳에서 몇몇 노인들이 빌라 이야기를 시작했다. 이지훈네 가족, 관리사무소에서 쫓겨났다는 거 알아요? 짐도 마당에 다 던져놨대요. 오늘 밤 잘 데도 없대요. 그래요. 하루아침에 잘 나가다가 한순간에 망했더라고요. 그들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내 귓가에 또렷하게 들려왔다. 내 손가락은 보따리 위에서 꽉 쥐어졌다. 가슴은 마치 바늘로 살짝 찔리는 듯했다. 가슴 아픈 것이 아니라 형언할 수 없는 감정이었다. 나는 그들의 현재 모습을 상상할 수 있었다. 커다란 짐들을 들고 얼굴은 흑푸성이일 것이다. 박서연은 머리가 헝클어지고 눈은 울어서 새빨개져 있을 테고 장모님은 이불을 안고 입으로는 여전히 욕설을 퍼붓고 있을 것이다. 이지우는 고개를 숙이고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할 테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할 것이다. 손녀 하은이는 작은 몸으로 사람들 틈에 끼어 있을 테고 얼굴에는 눈물이 가득해서 언제든 오름을 터뜨릴 것 같을 것이다. 빌라는 사라졌고 친척과 친구들도 더 이상 그들에게 체면을 세워주지 않을 것이다. 어제까지만 해도 사람들 앞에서 뽐내던 그들이 오늘은 어느 집 문턱조차 넘지 못할 것이다. 밤이 깊어지자 그들은 발 디딜 곳조차 없었다. 여기까지 생각하자 내 마음은 약간 싸늘해졌고 동시에 형언할 수 없는 명료함이 찾아왔다. 한때 나 또한 언제든 쫓겨날 수 있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이제 와서 세상에 버림받은 것은 그들 자신이었다. 내 마음속으로 나는 분명히 알았다. 나의 고독은 그들 스스로가 만들어낸 것이라는 것을. 나중에 박서연이 이를 악물고 결정을 내렸다고 들었다. 날이 어두워지자 그는 이지훈과 장모님을 이끌고 네 식구를 억지로 공원 끝에 있는 공주 화장실로 데려갔다. 낡고 오래된 화장실이었다. 벽은 얼룩덜룩했고 전등은 희미하게 빛났다. 역한 냄새가 코를 찔렀고 파리들이 이리저리 날아다녔다. 하지만 그 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장모님인 최민숙 씨는 들어가자마자 코를 틀어막고 큰 소리로 불평했다. 이게 무슨 지저분한 곳이야. 냄새 죽겠네. 내가 어떻게 여기서 밤을 보내. 소녀 하은이는 참지 못하고 흐느꼈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끊임없이 떨렸다. 여기서 자고 싶지 않아. 너무 냄새나고 무서워. 박서연은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고 이를 악물었다. 그는 옷까지 더미를 바닥에 쾅 던지더니 억지로 말했다. 하룻밤만 버텨. 내일 다시 방법을 생각해보자. 이지우는 얼굴을 굳히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한 대의 체면은 이 순간 산산조각 났다. 가장 힘들었을 때조차 나는 그가 이렇게 초라한 모습을 본 적이 없었다. 나는 의자에 앉아 이 장면을 상상했다. 마음속에 싸늘한 기운이 감돌았다. 부엌은 그들이 내가 지내기 싫다고 했지만 화장실은 그들이 어쩔 수 없이 들어가야 하는 곳이었다. 운명의 수레바퀴는 정말 빠르게 도는구나. 밤이 깊어지자 화장실은 더욱 추워졌다. 바닥은 축축했고 창문 틈새로 바람이 불어와 역한 냄새를 실어 날랐다. 몇몇 사람이 함께 웅크리고 있었지만 조금의 온기도 없었다. 달등은 곧 폭발했다. 박서연이 먼저 입을 열었다. 목소리를 낮춰 이지훈에게 화를 냈다. 이지훈. 당신 좀 봐. 당신 좀 봐. 당신이 모능해서 그래. 집을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까지 고생시키다니. 당신은 남자도 아니야. 내 딸이 너랑 자도 아니야. 이지훈은 쌓였던 화를 참지 못하고 마침내 소리쳤다. 닥쳐. 내가 원해서 이렇게 된 줄 알아? 집값은 누가 냈고 계약은 누가 했어? 이제 와서 일이 터지니까 다 나 혼자 탓하는 거야? 화장실 안은 소란스러워졌고 역한 냄새와 분노가 뒤섞여 커져나갔다. 하은이는 겁에 질려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무릎을 끌어안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어린 나이에 어른들을 따라 이렇게 고통을 겪어야 하다니. 나는 눈을 감았다. 머릿속에는 그들이 싸우는 모습이 떠올랐다. 마음속에는 동정심이 없었다. 오직 차가운 거리감만 느껴졌다. 누가 한때 내 감정을 신경 써 주었는가. 이제 그들은 서로를 헐뜯고 있었다. 자업자득이었다. 그날 밤 그들은 화장실에서 뒤척였다. 누구도 편안하게 잠들지 못했다. 역한 냄새는 사람을 토하게 만들었고 찬바람은 이를 부딪히게 했다. 옷을 겨입어도 한기를 막을 수 없었다. 박사연은 얼굴에 눈물 자국이 가득한 채 벽에 기대어 흐느꼈다. 장모님은 한쪽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끊임없이 기침을 했다. 이지우는 고개를 숙이고 눈이 새빨개졌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책가방을 안고 잠들었다. 작은 얼굴은 추위에 떨고 있었고 눈가에는 아직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다. 그는 죄가 없었지만 부모를 따라 고통을 겪어야 했다. 날이 밝자 그들은 화장실에서 초라하게 걸어 나왔다. 머리카락은 헝클어졌고 옷은 구겨져 있었다. 시선은 이리저리 피했다. 지나가던 사람들은 호기심과 비웃음이 섞인 시선을 보냈다. 누군가는 입을 가리고 몰래 웃었고 누군가는 나지막이 수군거렸다. 어제는 잘 나가더니 오늘은 화장실에서 잤대. 저 가족들 정말 인과응보야. 나는 이 말들을 듣고 마음속으로 옥신거렸지만 그것이 어떤 감정인지는 말할 수 없었다. 그날 밤 그들은 역한 냄새가 나는 공중 화장실에서 잤고 나는 의자 위에서 찬바람을 맞으며 밤을 지새웠다. 두 곳의 초라함은 같았지만 그 외로움은 똑같았다. 다른 점은 내 마음속으로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었다. 나는 더 이상 그들에게 의지할 수 없다는 것을. 내 남은 인생은 나 스스로 헤쳐나가야 한다는 것을. 나는 그들이 공중 화장실에서의 하룻밤 이후 충분히 초라해졌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하게 다음 날 아침 새로운 충격이 잇따라 찾아왔다. 몇몇 이웃들이 공원에서 수다를 떨기 시작했다. 관리사무소 사람들이 어제 말했잖아요. 그 빌라 소유권이 이지훈네 이름이 아니래요.
다른 사람 이름으로 되어 있대요. 다른 사람? 누구? 아이고, 당신들 상상도 못할걸? 바로 그 할머니 이름이래. 나는 의자에 앉아 있었다. 귓가를 스치는 바람 소리가 갑자기 멈췄다. 심장이 콩 하고 내려앉았다. 그 순간 나는 운명이 나에게 종소리를 울린 것 같았다. 소리는 둔탁했지만 심장 깊숙이 파고들었다. 이웃들의 말에 따르면 관리사무소는 사람들 앞에서 등기부등본 복사본을 내밀었고 백지에 검은 글씨로 소유자 이름이 또렷이 쓰여 있었다. 바로 내 이름이었다. 이지훈도 박서연도 아니었다. 그 몇 글자는 그들 앞에서 머리를 한 대 맞은 듯 모든 허세를 산산조각 냈다. 박서연은 그 자리에서 멍하니 서 있었다. 젓가락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눈을 크게 뜨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장모님은 말을 더듬으며 입을 벌렸지만 한참 동안 아무 소리도 내지 못했다. 이지훈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고 손발이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마치 온몸의 영혼이 빠져나간 듯했다. 나는 이웃들의 말을 조용히 들었다. 가슴은 조금씩 뜨거워졌고 손바닥에는 땀이 맺혔다. 나는 눈을 감았다. 과거의 일들이 눈앞에 생생하게 펼쳐졌다. 아주 오래전, 내가 아직 젊었을 때였다. 수십 킬로그램의 쌀을 짊어지고 몇 블록을 걸어 다니곤 했다. 어깨에는 붉은 자국이 선명했다. 하지만 나는 굵은 자국이 선명했다. 하지만 나는 거절했다. 하지만 나는 거절했다. 나는 남편은 이미 세상을 떠났고 집에는 나와 이지훈만 남았고 내 마음 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다. 아이를 힘들게 해서는 안 돼. 나는 낮에는 공장에서 일했다. 기계 소리가 괴놈을 냈고 손가락은 굳은 살이 박이고 갈라졌다. 밤에는 지친 몸을 이끌고 야시장에서 작은 물건들을 팔았다. 아낀 돈은 한 푼 조심스럽게 은행에 저금했다. 누군가 나에게 국수 한 그릇을 사주려 해도 나는 아까워서 집에 밥이 있어요라고 말하며 거절했다. 내가 입은 옷은 늘 기워 입은 것이었지만 나는 개의치 않았다. 나중에 재개발이 진행되면서 보상금을 받게 되었다. 다른 사람들은 그 돈으로 차를 바꾸고 가전제품을 사며 편안하게 살려고 했지만 나는 단돈 1원도 함부로 쓰지 않았다. 그때 내 마음속에는 오직 아들이 결혼하면 이 돈을 꺼내 집을 사주고 그가 고개를 들고 살 수 있도록 해줘야겠다는 생각뿐이었다. 이지훈이 결혼할다는 생각뿐이었다. 이지훈이 결혼할 때가 되자 나는 수년간 모은 돈과 보상금을 모두 털어놓았다. 밥을 제대로 씹지 못해도 그저 참아야 했다. 당시 건설사에서 등기부등본에 이름을 써야 한다고 했을 때 나는 원래 이지훈의 이름을 쓰려고 했다. 하지만 한 이웃 할머니가 나에게 충고했다. 여자는 평생 고생하는데 집은 자기 이름으로 해두는 게 제일 좋아. 혹시라도 나중에 아이가 변심하면 너는 정말 갈 곳 없는 사람이 될 거야. 그날 밤 나는 뒤척이며 마음속으로 갈등했다. 하지만 결국 이를 악물고 내 이름을 썼다. 그 세 글자를 쓸다. 어차피 집은 언젠가 아들 것이 될 테니 나중에 다시 말하자. 나는 이 이야기를 아들에게 한 번도 꺼내지 않았다. 그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다. 나중에 그가 방에서 웃고 손녀가 복도를 뛰어다니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나는 마음이 든든했다. 왜냐하면 이 집이 내가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라고 믿었으니까. 하지만 나는 예상치 못했다. 이제 와서 바로 이 등기부등본이 나의 유일한 버팀목이 될 줄은. 그리고 이 한 장의 종이가 내가 가장 외롭고 의지할 줄은. 이 소식이 전해지자 온 아파트 단지가 떠들썩했다. 알고 보니 그 빌라 자기들이 산 게 아니라 할머니가 돈을 낸 거였어. 어쩐지 관리사무소에서 자기들이 주인이 될 자격이 없다고 하더라니. 정말 인과응보네. 친엄마를 부엌으로 내쫓더니 이제 와서 집은 친엄마 것이래. 이 말들이 내 귓가에 들려왔을 때 내 마음속은 만감이 교차했다. 누군가는 나를 위해 박수를 쳤고
누군가는 고소해했다. 하지만 내가 가장 신경 쓰인 것은 그들 가족의 현재 반응이었다. 이지우는 그 자리에서 멍하니 서 있었다고 들었다. 입술은 떨렸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어떻게 상상이나 했을까? 자신이 입만 열면 우리 집 빌라라고 말하던 그 집이 사실은 자기 것이 아니었다니. 박서연은? 그는 처음에는 얼굴이 불그락불그락해져서 관리사무소와 싸웠다. 이것은 음모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등기부등본 복사본을 보고는 온몸에 영혼이 빠져나간 듯 주저앉았다. 얼굴은 흑빛으로 변화를 잃었다. 한때 그들을 우러러보던 이웃들은 모두 옆에서 비웃고 있었다. 어제는 그들에게 집들이에 초대받아 술을 마셨는데 오늘은 그들이 난장판이 된 모습을 보고 있다니. 이지훈의 가족은 웃음거리가 되었다. 그날 나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마치 내 눈으로 그들 가족이 빌라 문 앞에 서 있는 모습을 본 것 같았다. 박서연은 눈물 콧물 범벅이 되어 말도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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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도 앉아, 늘도 앉아, 날도 앉아. 누님은 계단에 앉아 눈이 텅 비어 있었다. 마치 버려진 늙은 고양이 같았다. 내 마음속에는 형언할 수 없는 감정이 밀려왔다. 수년간 참아왔던 서러움이 마침내 보상받는 듯했다. 나는 의지할 곳 없는 늙은 할머니가 아니었다. 나는 이 빌라의 진정한 주인이었다. 하지만 내가 한때 모든 돈을 털어 넣고 이를 악물며 이 가정을 지탱했던 모습, 그리고 친히 부엌으로 내쫓겼던 그 밤을 생각하니 마음속은 여전히 서러웠다. 나는 서두르지 않았다. 바로 그날 나는 일부러 빌라 단지의 다른 쪽으로 돌아갔다. 작은 길을 통해 바라보니 앙상한 플라타너스 나무들 사이로 이지훈네 가족이 마당에서 짐을 정리하는 모습이 또렷이 보였다. 마당은 엉망진창이었다. 옷가지와 이불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다. 관리사무소 직원들은 옆에 서서 감독했고 경비원들은 옆에 서서 감독했고 경비원들은 그들이 허둥지둥 짐을 싸는 모습을 맺혔다. 손녀는 고개를 숙이고 책가방울이 사물숲을 맺혔다. 마치 쫓겨난 참새 몇 마리 같았다. 박서연은 울면서 욕했고 눈은 새빨개져서 언제든 울음을 터뜨릴 것 같았다. 나는 그렇게 멀리 서서 조용히 바라봤다. 마음속에는 연민이 없었다. 오직 냉담함만 있을 뿐이었다. 지난 세월 동안 나는 참고 또 참으며 모든 좋은 것을 그들에게 주었다. 그 결과 돌아온 것은 무엇인가? 할머니는 부엌에서 아무렇게나 지내도 괜찮아라는 말 한마디였다. 이제 그들이 스스로 고통을 겪는 것을 보니 나는 운명이 마침내 나를 대신해 말해주는 것 같았다. 내 시선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이지훈이 마침내 나를 발견했다. 그는 고개를 들어 사방을 한번 훑어보더니 내가 서 있는 곳에 시선을 고정했다. 그는 순간 멍하니 서 있었다. 마치 가슴을 정통으로 맞은 듯했다. 눈빛은 복잡했고 입술을 열었다 닫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잠시 후 그는 결국 걸어왔다. 어머니.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 안에는 미안함과 무력감 그리고 간절함이 담겨 있음을 나는 알 수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저 그를 바라볼 뿐. 이지우는 내 앞에 서서 눈이 새빨개졌다. 필사적으로 변명할 기회를 찾는 듯했다. 어머니, 화내지 마세요. 일은 어머니가 생각하시는 그런 게 아니에요. 저도 한순간에 정신이 없어서 그랬어요. 마음에 담아두지 마세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여전히 입을 열지 않았다. 그는 조급해져 손을 뻗어 내 팔을 잡으려 했지만 다시 움츠러들었다. 목구멍에서 한숨이 터져 나왔다. 그 순간 나는 그의 눈에서 당황과 절망을 봤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조금의 동요도 없었다. 나는 그저 그를 조용히 바라봤다. 바로 그때 하은이가 갑자기 달려왔다. 부모님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는 내 품으로 달려들어 내 손을 꼭 잡았다. 할머니. 그는 울면서 외쳤다.
목소리는 애달팠다. 작은 몸이 내 품에서 떨렸고 눈물 한 방울이 내 손등에 떨어져 마음속이 욱신거렸다. 할머니, 저 할머니랑 헤어지기 싫어요. 다 할머니를 괴롭히는 거 제가 다 봤어요. 그는 숨 넘어갈 듯 울었다. 말은 끊어졌지만 나는 또렷이 들을 수 있었다. 내 코가 시큰거려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다. 나는 그를 안고 손으로 그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하지만 나는 참았다. 더 이상 예전처럼 마음 약해져서는 안 된다. 선녀의 눈물은 나의 유일한 끈이었지만 나 또한 알았다. 내가 단호해지지 않으면 그가 자라서도 그들처럼 나를 있으나 마나 한 사람으로 여길 것이라는 것을. 나는 고개를 들어 멀리 있는 박서연을 바라봤다. 그는 얼굴이 시뻘개져서 나를 노려봤다. 마치 내가 아이를 데려갈까봐 경계하는 듯했다. 이지우는 고개를 숙이고 나와 하은이를 감히 보지 못했다. 나는 고개를 들어 이지훈을 바라봤다. 그는 여전히 그곳에 서 있었다. 눈에는 간절함과 수치심이 번뜩였지만 나는 더 이상 그에게 기회를 주지 않았다. 나는 천천히 손을 거두고 손녀를 그의 곁으로 밀어보냈다. 내 눈빛은 여전히 확고했고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이번에는 나는 더 이상 물러서지도 타협하지도 않을 것이다. 나는 이미 그들을 분명히 알았다. 그들은 나를 계속 상처 입힐 것이고 계속 나를 구석으로 내몰 것이다. 가세요. 나는 나지막이 말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쇠처럼 차갑고 단호했다. 이지훈의 입술이 움직였지만 결국 완전한 말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 박서연은 하은이를 잡아 끌며 소리쳤다. 가자. 여기서 망신당하지 말고. 그들 가족은 초라하게 떠나갔다. 그들의 뒷모습은 마치 흩어진 까마귀 무리 같았다. 나는 멀리서 한참을 서 있었다. 가슴은 마치 커다란 돌덩이가 짓누르는 듯했다. 마침내 나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발걸음을 옮겨 빌라로 향했다. 마당에 있던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나를 보자마자 다가왔다. 목소리는 예전보다 훨씬 공손했다. 어머니, 돌아오셨어요? 어머니가 바로 이 집의 주인이세요. 그 주인이라는 말 한마디가 내 마음을 울렸다. 수년간 나는 늘 조심스럽게 살았다. 아들 가족의 눈에는 내가 그저 언제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에 불과했다. 하지만 이제 와서 마침내 누군가 나에게 일깨워 주었다. 이 집은 내 피땀으로 얻은 것이고 나에게 속한 것이라는 것을. 나는 허리를 곧게 폈다. 발걸음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보따리는 어깨에 걸려 발걸음에 따라 가볍게 흔들렸다. 바람이 내 머리카락을 스쳐 지나며 한기를 가져왔지만 마음속은 점차 따뜻해졌다. 이번에는 나는 더 이상 수동적인 늙은 할머니가 아니었다. 나는 진정한 집주인이었다. 나는 마당으로 들어섰다. 시선은 어지럽게 널린 자네들을 훑었다. 이지훈의 가족은 여전히 짐을 정리하고 있었다. 내가 들어오자 그들의 표정은 각기 달랐다. 박사연은 순간 멍하니 있다가 이내 얼굴이 굳어지며 소리쳤다. 당신이 여기 왜 돌아와요? 이 집은 지금 우리가 사는 집인데. 나는 그를 차갑게 노려봤다. 대꾸하지 않고 관리사무소 직원들에게로 돌아섰다. 수고하시지만 분명히 들으세요. 어머니 말씀이 맞습니다. 소유권은 어머님 명의로 되어 있으니 다른 분들은 발언권이 없습니다. 주변 이웃들은 이미 많이 모여 구경하고 있었다. 내 마음속에는 조금의 당황함도 없었다. 오히려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침착함이 생겨났다. 나는 사람들 앞에서 선언했다. 오늘부터 이 집은 저만 소유합니다. 누구도 더 이상 여기에 눌러앉을 수 없습니다. 나가세요.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단호했다. 그 순간 나는 박서연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는 것을 봤다. 장모님은 입을 벌렸지만 이지우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마침내 콩하는 소리와 함께 내 앞에 무릎을 꿇었다. 어머니, 그는 애달프게 외쳤다. 눈물이 순식간에 흘러내렸다. 어머니, 이러지 마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한순간에 어리석었어요. 제가 불효했어요. 제가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저희를 쫓아내지 마세요. 그의 목소리는 내 마음을 아프게 쥐어짰다. 아무리 그래도 내가 키운 자식이고 내 피부치였다. 하지만 그가 친히 할머니는 부엌에서 아무렇게나 지내도 괜찮아 라고 말했던 것을 생각하니 내 마음은 다시 승낙하니 나는 눈을 감았다. 눈물을 꾹 참으며 차갑게 말했다. 일어나라. 너는 내 아들이지만 더 이상 나의 버팀목이 아니다. 이 집은 너희에게 다시 넘기지 않을 것이다. 박서연은 옆에서 분통을 터뜨리며 나를 가리키고 욕설을 퍼부었다. 이 늙은 망할 할망구. 당신 없었으면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됐겠어? 이제 와서 은혜도 모르고. 나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고개조차 돌리지 않았다. 그의 욕설은 파리지 않았다. 이지우는 흐느끼며 손을 뻗어 내 옷자락을 잡으려 했지만 나는 한 발짝 뒤로 물러나 피했다. 이 순간 내 마음은 완전히 끝에 다다른 것이었다. 마당은 조용해졌다. 그들이 초라하게 울부짖고 욕하는 소리만 남았다. 박서연의 얼굴은 일그러졌고 장모님은 계단에 앉아 고개를 계속 저었다. 이지우는 바닥에 무릎 꿇고 눈물을 흘렸다. 손녀 하은이는 한쪽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지만 소리는 내지 않았다. 나는 그들을 더 이상 보지 않았다. 몸을 돌려 허리를 곧게 펴고 한 걸음 한 걸음 빌라 안으로 들어갔다. 등 뒤의 소리는 점점 더 희미해졌다. 찬바람이 마당을 스쳐 지나며 내 외투 자락을 휘날렸다. 내 가슴은 옥신거렸지만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다. 빌라의 대문을 밀자 익숙한 공기가 코를 스쳤다. 거실에는 가족 사진이 여전히 벽에 걸려 있었다. 사진 속 나는 환하게 웃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더 이상 비웃음이 느껴지지 않았다. 그 웃음은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다. 문이 내 뒤에서 천천히 닫혔다. 바깥의 소란과 혼란이 차단되었다. 이 순간부터 나는 더 이상 그들에게 조종당하는 늙은 할머니가 아니라 나 자신의 주인이 되었다는 것을. 그날 밤 나는 혼자 빌라 문 앞에 한참을 서 있었다. 움직이지 않았다. 찬바람이 마당을 스쳐 지나갔다. 텅 빈 마당에는 마른 나뭇잎 몇 장만 굴러다녔다. 이지훈네 가족은 이미 내가 쫓아냈으니 마당은 마침내 깨끗해졌다. 대문을 밀고 들어서자 집 안은 여전히 익숙한 모습이었지만 시끄러움과 소란이 사라지고 고요함이 더해졌다. 나는 부엌으로 들어갔다. 그 좁은 접이식 침대가 여전히 구석에 놓여 있었다. 그것을 보면서 내 마음은 싸늘해졌고 동시에 깨달음을 얻었다. 나는 서둘러 그것을 버리지 않고 마치 지난날의 비참했던 시간들을 걷어들이듯 접어두었다. 그리고 나는 2층으로 올라가 비어있는 방의 문을 열었다.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방은 넓고 환했다. 나는 천천히 보따리를 내려놓고 그 안에서 옷을 꺼내 한 벌 한 벌 옷장에 걸었다. 그제야 비로소 이곳이 나의 진정한 방이라는 느낌이 들었다. 나는 침대를 정리하고 깨끗한 침대 시트를 깔았다. 수년 전 아끼느라 쓰지 못했던 새 수건을 침대 머리맡에 걸었다. 눈앞의 모든 것을 바라보며 마음속에 형언할 수 없는 안정감이 피어올랐다. 다음 날 나는 은행에 갔다. 직원들은 늙은 할머니인 나를 보고도 꽤 친절하게 대해주었다. 나는 창고 앞에 앉아 그들이 소개하는 연금보험, 정기예금, 의료보험에게 들었다. 하나하나 자세히 묻고 반복해서 확인했다. 지난 세월이라는 돈을 모두 아들에게 썼고 나 자신에게는 거의 남겨둔 것이 없었다. 하지만 이제 나는 깨달았다. 노년에는 다른 사람에게 의지할 수 없다는 것을. 집을 되찾은 후 내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나 자신을 위한 뒷길을 마련하는 것이었다. 수속을 마친 후 나는 근처 요양원에 갔다. 요양원 마당에는 꽃과 풀이 있었고 노인들은 삼삼오오 햇볕을 쬐며 담소를 나누거나 바둑을 두었다. 분위기는 매우 고요했다.
나는 원장과 한참을 이야기하며 생활, 의료, 식사 상황에 대해 물었다. 요양원을 나올 때 마음속은 훨씬 더 든든해졌다. 지금 당장 이사 갈 것이라는 뜻은 아니었다. 다만 언젠가 정말 몸을 움직이지 못하게 되었을 때 내가 편안하게 발 디딜 곳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뜻이었다. 이렇게 한번 돌아다니고 나니 나는 문득 어깨의 짐이 가벼워진 것을 느꼈다. 노인이 되어서도 스스로 미래를 계획할 수 있구나. 누구에게도 고개 숙일 필요 없고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 없었다. 며칠 후 나는 몇몇 오랜 친구들과 찻집에서 만나기로 했다. 그들은 수년간 이웃이자 직장 동료였다. 젊은 시절 함께 일했고 지금은 모두 은퇴한 사람들이었다. 찻집 안은 따뜻한 김으로 가득했다. 우리는 탁자에 둘러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고 해바라기 씨를 까먹으며 소소한 이야기들을 나누었다. 누군가는 아들이 해외로 나가 평소에는 얼굴을 보기 힘들다고 했고 누군가는 딸이 효도에서 매주 찾아온다고 했다. 내 차례가 되자 나는 그저 웃으며 말했다. 저는 지금 혼자 살고 있는데 아주 편안하고 좋아요. 그들은 처음에는 나를 위해 분개하며 이지훈이 철부지라고 욕했지만 나는 손을 흔들며 말했다. 누군가는 함께 에어로빅을 하러 가자고 제안했고 누군가는 서예를 배우러 가자고 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 마음은 점차 밝아졌다. 그래, 나도 나만의 삶을 살 수 있구나. 아들 가족이라는 작은 세상에 갇힐 필요가 없구나. 그 순간 나는 처음으로 인생이 다른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을 느꼈다. 밤이 깊어지자 나는 빌라로 돌아왔다. 마당은 고요했다. 다툼도 기웃음도 없었다. 바람 소리마저 몇 배는 더 부드럽게 느껴졌다. 익숙한 문을 밀고 들어서자 나는 조용히 나만의 방으로 걸어 들어갔다. 따뜻한 노란색 불빛이 부드럽게 쏟아져 내렸다. 벽구석과 침대가 모두 밝고 편안하게 빛났다. 나는 조용히 문을 닫았다. 마치 모든 바깥 세상의 소란을 차단한 듯 외투를 옷걸이에 조심스럽게 걸어놓고 나는 천천히 침대 옆에 앉았다. 부드러운 침대 시트를 쓸어보니 매트리스는 푹신했고 베개는 깨끗하. 부드러운 침대가 몸을 감싸 안는 듯했다. 공기 중에는 심지어 은은한 햇살 냄새가 났다. 낮에 햇볕에 말린 면 이불에서 풍겨 날린 면 이불에서 풍단한 새가 났다. 마음속에는 전례 없는 평화가 밀려왔다. 아무도 더 이상 나를 부엌으로 내쫓지 않았다. 아무도 더 이상 나를 가리키며 늙은 할망구는 아무 데서나 지내도 괜찮아라고 말하지 않았다. 이 방, 이 침대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 자신만의 것이었다. 수십 년간의 고생과 서러움이 이 불빛과 함께 천천히 사라지는 듯했다. 나는 문득 깨달았다. 나는 문득 깨달았다. 진정한 자유는 누구에게 의지하는 것도 누구에게 의지하는 것도 나만의 방이 있고 바로 나만의 방이 있고 나만의 방이 있고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며 미소를 지었다. 눈꺼풀이 천천히 감기기 전에 나는 마음속으로 나 자신에게 나지막이 말했다. 이제부터 나는 더 이상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가 없어. 김수진의 삶은 결국 수많은 평범한 어머니들의 그림자였다. 젊은 시절 그는 아끼고 또 아껴 모든 좋은 것을 자식에게 주었다. 나이가 들어서는 마침내 자식 곁에 기대어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으리라 믿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부엌에 자리 있으니 아무 데서나 지내도 괜찮아라는 차가운 말 한마디였다. 기억하는가? 그 순간 그는 술잔을 든 채 얼굴에 억지 미소를 지었지만 가슴은 칼로 베이는 듯 아팠다. 나중에 그는 한밤중에 보따리를 싸서 조용히 떠났다.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지만 아무도 그를 눈치채지 못했다. 하지만 한순간에 아들 가족에게도 인과응보가 찾아왔다. 빌라에서 관리사무소에 쫓겨나 줄라에서 관리사무소에 쫓겨나 초라하게 공중화장실에서 밤을 지새웠다. 지난날의 모든 체면은 손가락질 안에 비웃었고 많은 사람이 물을 것이다. 그 후 그는 마음이 약해질까? 대답은 아니다였다. 그는 아들의 간절한 애원도 차갑게 바라봤고 손녀의 울음소리도 들었다. 하지만 그는 알았다.
더 이상 물러서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마침내 그는 허리를 곧게 펴고 집을 되찾았다. 자신만의 방을 꾸미고 은행에 가서 연금보험을 들고 요양원에 연락하여 뒷길을 든든히 손에 쥐었다. 그래, 사람은 나이가 들면 누구나 외로움을 두려워하고 돈이 없는 것을 두려워하고 병드는 것을 두려워하고 자식이 기댈 수 없는 것을 두려워한다. 하지만 이 어머니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우리에게 말한다.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는 것보다 자기 자신에게 의지하는 것이 낫다고.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주었든 그들은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당신이 자신을 위해 남겨둔 한 푼은 모두 소중하다. 혹시 당신도 지금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가? 노년에는 대체 누구에게 의지해야 할까? 이 이야기의 답은 아주 간단하다. 자기 자신에게 의지해야만 당당하게 살 수 있다. 만약 당신도 여기까지 읽고 같은 감정을 느꼈다면 좋아요를 눌러 더 많은 사람이 이 이야기를 볼 수 있게 해달라. 댓글로 당신의 생각도 남겨달라. 당신은 노인이 노년에 가장 의지해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이번 이야기는 여기까지다. 당신은 내가 5,000 구독자 목표를 달성하는데 몇 번째로 도움을 줄 사람인가? 지금 바로 구독해달라. 채널의 성장을 함께 지켜봐 주시길 진심으로 초대하며 내 이야기가 당신에게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여기는 마음 울림 이야기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자. 본 채널의 이야기는 실제 사건을 각색한 것으로 사회 뉴스, 시청자 투고 및 과거의 댓글 공유 등을 포함한 아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내용에 대해 어떤 의견이나 제안이 있다면 댓글로 토론하거나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달라. 어쩌면 당신이 다음 이야기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다.